이상 본안에 관한 두 가지 이의견의 이유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중 인용 의견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등 8인의 재판관이 피력한 견해이고 기각 의견은 김희수 재판관이 피력한 견해입니다. 한편 인용 의견에 대해서는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정당 해산에 필요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2013 헌사 907호 정당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에 관한 종국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가처분 사유가 없어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합니다.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박 변님. 네. 이재정입니다. 네. 예, 이 이름 8명의 이름은 여러분 뭐 들으셨겠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의 흑역사를 쓴 우리나라 민주주의 해산 결정을 한 8명의 재판관입니다. 네. 지금 저는 막 선고를 듣고 국민TV 스튜디오로 달려오는 길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은 12시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 장면을 통해서 소식 들으셨죠, 박 변호사님? 예, 언론에서 이제 생중계를 했죠.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헌재 소장이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정당이 해산돼야 되느냐, 그리고 의원직을 상실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모두 다 두 가지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을 다 소개를 해줬죠, 그죠? 네. 경과를 설명한 뒤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국민분들은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오는지 뭐 짐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의견 중에 이제 한 가지 의견, 즉 헌재가 해산돼야 되고 의원직을 상실해야 된다고 본 재판관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방금 이재정 변호사님이 불러주신 그 8분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죠? 예. 네. 사실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뭐 처음 당초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스스로. 네. 왜냐하면 연내 선고 하는데 즉각 화답해가지고 연내 불이 나게 날짜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채다 읽을 시간도 없었을 텐데 네. 그 재판관들이 뭐 요약서나 아니면 의견만 옆에 사람 의견만 듣고 따라 적기밖에 더 했겠어요. 네.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먹먹해서 특히 법조인이었고 또 대리란 지위로 1년 동안 사건 현장을 낱낱이 봐왔기 때문에 그 현장의 충격은 더 컸는데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네. 예. 그 변론이 종결된 날이 언제였죠? 변론 종결일이 어쨌든 그러니까 24일 만이라고 했으니까 24일 정확한 날짜 만이었구나. 역산을 해본다면 역산을 해본다면은 11월 말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24일 만에 선고를 했다. 네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헌재 소장이 예. 증거가 17만여 쪽에 달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방금 이재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만여 쪽의 증거를 그럼 검토하는데 24일밖에 안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즉각 제출하는 즉시 꼼꼼히 봤다? 꼼꼼히 봤다? 봤다? 그래서 다 메모를 해놓고 이미 평가를 다 하고 있었다? 그래서 종결하고 난 데는 다시 안 봤다. 사실 24일 만에 17만 쪽 볼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24일 만이 아니라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봤을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는 연구관이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재판관들의 업무를 보조해 주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판단을 해야 되는 당사자인 재판관들이 사건 하나하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증거 한 장 한 장 토시 하나까지도 본인의 눈으로 읽고. 특히 이 사건은 더 그렇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지금 정당 해산 자체를 그 비판하는 입장에서 레토릭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네, 누가 봐도 그렇죠. 사실은 17만여 쪽의 증거를 변론 종결한 지 24일 만에, 그러니까 24일이라는 건 오늘 선고인데 사실 네. 그러면 결정문을 쓰는 날도 대략 일주일 정도 잡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대략 한 17일 만에 17만여 쪽,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쪽씩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보니까 11월 25일이 이제 마지막 네. 변론이었네요. 아, 이건 뭐 처음부터 나는 이 사건을 이제 판단의 대상으로 놓지 않고 그러니까 결론을 가지고 그냥 너희들에게 적당한 시간을 주고 쇼를 시간과, 하겠다. 쇼만 절차만 하겠다. 주겠다. 절차만 이런 주겠다. 거겠죠? 하고 앉아있던 재판관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용을 썼던 거죠. 허탈하더라고요. 연내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지난 방송 때 예. 한번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수 일간지들에서 연내 선고를 주문하는 듯한 예. 사설이나 기사가 실렸고 예. 새누리당에서도 그랬고 네. 또 정작 박한철 소장이 그 오찬 자리에서 네. 뭐 연내 선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돌발 발언을 했어요. 아마 그때가 거의 변론 마치자마자 얼마 안 됐을 얼마 안 때거든요. 됐을 때다. 예. 그렇다는 것은 이미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한철 소장 입장에서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변론을 지켜봤다라는 그렇죠.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해도요. 그러니까 정말 판사보다 한참 모자란 우리 변호사들이 사건을 검토할 때도 매번 기록을 조금씩 보지만 마지막 최종 서면을 쓰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기록을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보라는 거는 그때그때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 각각의 주소로 입력은 되지만 그게 종합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봐야지 그게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거든요. 그렇죠. 왜곡되지 않고. 근데 판사들이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입수됐던 증거나 의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예전에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이제는 틀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들을 다시 한번 쭉 봐야 된다는 건데 네. 그 절차가 아마 생략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그것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네. 흔들림 없는 결론을 내놓고 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새로운 증거에 대한 의견이 들어간 게 25일 날인데 네. 그럼 26일부터 첫 페이지부터 봤었어야죠. 그렇죠. 예. 뭐 독일의 헌법재판관들 그것도 그 2차 대전 직후에 네.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능력이 부족해서 5년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님들 정말 능력이 얼마나 탁월해서 정말 그거를 20일 남짓의 시간에 다 해치웠을까요? 기간으로만 계산하면 몇백 배 이상 훌륭하신 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그래서 역사의 한 페이지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 국가가 된 거죠. 근데 뭐 터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에는 이슬람 근본주의에 의해서 사회가 굉장히 폐쇄돼 있잖아요. 정치 환경 자체가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독일은 이미 스스로 반성을 한 상태잖아요. 그 정당이 사는 시간에 대해서. 근데 반성 전에 그 상황만 하더라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숙고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따지고 보면 1등 먹었네요. 네. 1등 먹었네요. 터키는 제가 알기로 종교적 이유로 정당이 해산된 걸로 아는데 맞나요? 예. 그죠. 어떤 정치적 문제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던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에 위배되는 정당을 해산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민주적인 어떤 제도와 절차 내에서 물론 뭐 민주적인 절차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나 다른 어떤 나라들처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국가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럼 일단 터키는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독일 다음에 우리나라가 된 거죠. 그죠? 네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의 경우에는 정말 2차 대전 이후에 진짜 그 동독과 서독이 진짜 분단돼서 얼마 안 됐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공산권의 어떤 실질적인 위험이 전 유럽에 있었던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도 5년 이상이 걸렸는데 그 당시 시대 환경을 생각하면 굉장히 신중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신중한 결정에 대해서 다시 또 반성하는 그렇죠. 결과를 지금 낳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변론 종결 후에 불과 24일 만에 전체 재판 기간은 얼마였습니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작년 11월 4일이었나요? 그럼 1년이 조금 넘은 거네요. 네네네. 1년입니다. 1년인데 뭐 갖다 댄 증거 한번 보십시오. 트럭으로 나르고 그 자체가 이미지화돼서 언론에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도 보니까 언론이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증거만 17만 원 쪽이었다. 또 증인을 몇 명 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헌재가 충분한 자료와 어떤 그 증인을 토대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언론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같은 사실을 놓고도 해석이 그러네요. 오히려 우리는 그 많은 증거라면 시간이 더 걸렸어야 되는데 걸리지 그렇죠. 않은 점을 저희는 지적하는데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강일원 재판관, 예, 마지막에 강일원 재판관이 인용 쪽에 이름을 올린 직후에 저는 그분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분 직전에 그 베니스 위원회라고 정당 해상 관련,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예, 정당 해상과 관련해서 베니스 위원회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저희가 계속 차용해서 주장을 했었거든요. 베니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됐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12월 그 중순일 겁니다. 외국에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스스로 국제 여론을 보고 왔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왔으리라고 봤는데 물론 그 한 분이 그 기각 결정에 의견을 보탠다고 한들 대세는 지장이 없었겠지만 그런 한 분 한 분의 헌법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리는 신중한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인용 결정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물론 주심 이정미 재판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저희 그 우리 박준희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연수원 교수님 아닙니까? 물론 같은 수업을 듣진 않았지만 연수원 교수님이셨는데 참 이 정도로 치욕스러운 역사에 그 교수님 성함이 올라갈지 몰랐습니다. 실망스럽고 부끄럽네요. 그러게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쪽이 전문인 분들도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 소수 의견이 한 명밖에 안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전에부터 헌재 구성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었어요. 네. 그 검찰 출신이 많다라는 얘기도 역대 가장 많은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좀 있었고 그것도 공안검사 출신이 좀 많다는 평가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기보다는 정권을 좀 수호하는 쪽으로 판결들을 좀 내리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어떤 우려 재판관의 성향이 그대로 좀 드러나는 어떤 그 결정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재판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되게 그 위원이라고 봤던 게 제가 그냥 듣기로는 네네. 이석기 전 의원이죠. 이제 전 의원이 됐는데 이석기 전 의원이 이제 했었던 활동을 그냥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보고 그죠? 또 이석기 의원이 갖고 있었던 의견을 또 통합진보당의 어떤 정당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였죠. 그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해산이 돼야 된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또 아루의 실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도 기다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항소심이 조금 본인들이 지금 인용 결정을 한 재판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기대했던 만큼 안 나와주니까 대법 결정 나오기 전에 그냥 우리가 독자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법률 주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냥 해버리자라고 그렇죠. 한 것 같아요. 형사 절차 무용한 거죠. 형사 재판이 내년 1월 20 며칠 날 제가 대법원에서 상고심 그 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그 내란 음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내란 음모는 어차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내란 선동에 대해서만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실 이후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지만 어떤 가이드라인 대법원은 헌재 기속돼야 되는 그런 모양새도 됐을 거예요, 사실. 대법원이 만약에 근데 내란 선동까지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이제 법률 두 개의 법률 기관이 어쨌든 다른 판단을 한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당에서는 또 재심 제도가 또 없고 없죠. 예. 네. 그래서 서둘러? 그런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나 좀 있고, 예. 그러니까 그게 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법원에서 내란 그 음모, 내란을 진짜 계획했다. 뭔가 실질적인 어떤 위험성을 가질 그런 단계까지 계획을 했다라는 부분이 무죄가 나오면서 네. 많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위헌정당 해산도 좀 다른 판단이 나올 것 같다. 원래 우려했던 것과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확실히 그 청구인 쪽, 그 검사님들, 정부 쪽에 집중도가 다른 곳으로 좀 이전에 가는 게 바로 그 항소심 판결을 나오고부터였어요. 네. 그 전에는 오로지 이석기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거기만 매달렸어요. 아로. 거기만 그 부분에 증거량이 상당했고 그 부분에만 매달리다가 항소심 판결을 보더니 이제 서서히 좀 다른 데로 논점들을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느꼈죠. 사실 이석기 사건하고는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뭐 역시나 연내 선고로 그걸 보여줬죠. 예.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고한 내용을 보면은 이석기 의원의 활동 및 그 5월 10일 날 그 발언 네네. 그것이 핵심적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최종 대법원 판단은 내년 1월에 나오고 서둘렀다. 네. 대법원의 다른 판단을 막기 위해서 서둘렀다? 뭐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독자적 판단을 했노라고. 사실 이제 대법원 다른 판단이 있었다고 친다면 네. 오히려 달리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테고 또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를 한다 손치더라도 이미 항소심 법원에서 많이 후퇴된 판단이지 않아요. 네. 그 형사 재판 결과에 기댄다는 느낌은 안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과는 사실 뭐 동일하게 갈 어떤 동렬선상에 있는 뭐 상위법원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적용하고 사안을 해석하는 한 국가 내에서의 판단은 이제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히 그게 뭐 사실 확정과 그리고 또 일 개인의 형사 처벌 유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헌법재판소가 기다렸어야죠. 예. 기다렸어야죠. 일반 법원의 판단을. 그래요. 그리고 또 연내 선고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최근에 이제 예. 박근혜 정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뭐 땅콩으로 어쨌든 물론 비난 받았어야 될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땅콩으로 덮다가 네.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 사건으로 제대로 한번 덮어보게 되겠네요. 지금 오늘 며칠 전이었죠. 뉴스 보도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19일이니까 오늘자 연합뉴스네요. 예.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대요. 38%대, 37%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언론과 여론을 주도한다고 하는 40대에서 28%밖에 지지하지 않는다. 30대는 뭐 19%, 20대는 17% 정도밖에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갤럽 조사 결과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다음 총선이나 차기가 없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를 결집시키고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당 해산이라는 카드를 일찍 빼든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이 또 1월 21일 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만약에 내란 선동에 대해서도 무죄다라고 한 뒤에 정당 해산시키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시기적으로 고민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드네요. 그 다시 이제 선고가 있던 법정의 풍경으로 돌아가서 몇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 딱 들어오는데 물론 제 느낌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도 TV를 통해서 보신 분도 오늘은 있겠지만 40분밖에 못 들어가겠다면서 법정 안으로. 뭐 방청권이 있었다는 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분이 왔는지 40명만 들어가서 앉을 수 있도록 그런가요? 했대요. 방청권이 통상처럼 이제 추첨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청구인 뭐 몇 명 이제 피청구인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은 뭐 10개를 미리 주고 그 외에는 이제 개인들이 추첨을 해서 들어오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진 않았네요. 근데 사실 선고가 나고
뒤에서 소리치는 목소리를 들었었습니다.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이 와 계시는구나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들었고요. 그 순간 이제 권영국 변호사님이 소리치는 순간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먼저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들어가면서 장경욱 변호사님의 사모님이 또 뵈시더라고요. 신청을 했었는데 됐어요 하면서 들어가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퇴장을 하셨는지는 못 뵙고 왔네요. 어쨌든 저는 그 순간 되게 먹먹했었는데 들어오는 재판관들의 얼굴을 딱 보는데 김희수 재판관이 굉장히 굳어있고 제 느낌인지 몰라도 굳어있고 공안통 우리 재판관님들 표정은 너무 무릇하세요. 아주 밝으셨죠. 네. 네. 그래서 그 자체로 좀 느껴지는 바가 있었지만 그래도 애써 부인했습니다. 선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예, 선고 결과 여러분도 들으셨을 때는 뭐 어떤 말도 사실 뭐 시쳇말로 욕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먹먹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정희 대표 표정도 뭐라고 이게 슬픈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예. 애매한 표정이더라고요. 굉장히 떨떠름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뒤에서 그 정적을 깨는 외침이 있었어요. 사실 어떤 말씀을 했는지 저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바람에 지금 잊었는데 목소리 자체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권영국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셨구나 하는 걸 그 목소리를 통해 들었는데 저는 분노할 힘조차 그 순간은 안 남아 있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은 늘과 같은 모습으로 그 재판관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셨네요. 좀 이따가 권 변호사님 연결해서 네. 다시 그 법정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보죠. 권 네, 변호사님의 분노. 그 분노에 찬 목소리로 여러분한테 현장 분위기 들려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또 사실 우리는 이제 법률가들이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에 처하면 또 법조문을 막 들여다봐요. 제가 어제 해산되고 나면 혹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염려하면서 이제 관련된 조문들 이제 적용될 필요할 법조들을 막 찾아보는데 사실 뭐 정당 해산과 관련한 것들 뭐 여러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생각보다 없어요. 규정이 그죠. 마련이 된 게 없어요. 뭐 오죽하면은 이 뭐 정당 해산 심판 절차 자체가 뭐 논쟁의 대상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청취자분들이 좀 기억을 더듬어 보셔야 되는데 네네. 이 정당 해산 절차를 민사 소송에 따른 절차로 하느냐 형사 소송에 따른 절차로 하느냐 자체가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랬잖아요. 축구하는지 야구하는지 모르고 일단 골부터 차고 있었다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후에 해산 절차 역시도 이제 해산을 전제로 하고 뭐 이렇게 법 체계가 정비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거 가지고 다툴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좀 걱정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 들어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앞에 재판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녹음 방송인데도 방송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청취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로 우울한데 이광철입니다. 예. 저희가 오시기 전에 이미 뭐 선거와 관련된 뭐 개인적인 어떤 소회도 이야기했고요. 뭐 다음에는 이제 향후의 절차나 뭐 또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참이었는데 그래도 이광철 변호사님 지금 재판 기다리는 와중에 또는 재판 진행 와중에 이 소식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는지 말씀 먼저 들어봐야겠네요. 이제 뭐 저희 대리인단이나 사실 뭐 많이들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몇몇 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거의 뭐 헌재가 7대2, 6대3 오늘 그 결과는 더욱더 참혹했는데 예. 뭐 물론 헌재가 뭐 보안을 지키려고는 했겠지만 또 세상 사는 일이 또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거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저런 경로를 통해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인용된다는 얘기를 저는 믿질 않았어요. 예. 아니 제가 문자를 보니까 김종배 시사통일하는 데 출연하셔서 5대4로 아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고 이런 일로 정당을 해산시킨다고 하면 그럼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숨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 뭐 법정에서 우리가 많이 다퉜지만 그러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니 뭐 민중주권주의 이 안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그런 식으로 치면 어떤 정당이든지 예를 들어서 뭐
뭐 새정치민주연합도 그 당 강령이 사실은 장식이고 그 안에 숨어 있다. 정의당도 숨어 있다. 혹시 새누리당도 숨어 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정당 해산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지금도 제가 법률가로서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가 새삼스럽게 제가 법조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변호사가 된 뒤로 처음 회의를 한번 해봤어요. 왜 우리 그 80년대 대학 다녔던 선배님들 보면 예. 특히 유시민 그 양반 말씀도 좀 기억에 남는데 이 양반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처음에 서울대 사회학부 가가지고 학부에서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데 법대를 주변에서 가라고 하는데 차마 내 양심으로는 50 정권의 헌법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고시부에 붙는다고 하는 거 시험 보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양심을 속이는 거다 이런 말씀하신 게 좀 기억에 남거든요. 저희가 뭐 이재정 변호사님이나 박주민 변호사님이나 저희는 다 사실 제9차 개정헌법에 네. 그걸 공부하고 그걸 87년 이후에 개정된 그렇기 헌법이죠. 때문에 예. 저는 제가 법조인이 되는데 양심의 거리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결정을 보면서 내가 헌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법률에 대한 내 나름의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을 가지고 판사와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아무리 해도 이미 정해진 결론을 내 힘으로 그리고 나의 동료들 선배님 후배님 변호사들과 그 사람들을 설득해내지 못한다라는 이런 현실 앞에서 과연 내가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87년 구차헌법 얘기를 하시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전에 선배님들이 50하고 헌법을 공부해서 법조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그런 주저함이 있으셨던 바로 그 386 세대 486으로 변질한 그 386 세대가 있는 그 새정년 그분들 뭐합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일궈놓은 87년의 성과가 이렇게 깡그리 무너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거를 보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금반원에 위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9분의 헌법재판관들이라는 분들의 면면 자체가 다들 보시면 사시 20회 때부터 한 26회 정도 이 사이에 포진돼 계시잖아요. 청취자분들 사시 이렇게 기수로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겠지만 사시 20회 붙으신 분이 78년에 사법시험 붙으신 분이고 사실 26회 이정미 재판관이 84년에 사법시험 붙으신 분이잖아요. 다 그때 고만고만한 때 박한철 소장이 23회니까 81년도에 사법시험 붙은 바로 그분이고 다들 유신의 유신헌법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집권했던 전두환 정권이 마련했던 그런 쓰레기 같은 헌법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그런 공부들을 혼자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공부하고 좋아요 붙은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분들 초임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하면서 자기 손에 50에 저항했던 양심적인 사람들 다 공소장 쓰고 판결문에 자기 이름 올리고 다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응? 그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87년 제9차 개정헌법에 따라서 나 재판관이요 무슨 그 사람들이 솔직히 87년 유언항쟁의 그 헌법의 제정에 터럭만큼이라도 기여를 한 게 있습니까? 모르죠. 국민 투표장에 갔는지는 모르겠죠. 가서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살아온 삶을 87년 유언항쟁 자기들의 존재의 터전인 제9차 개정헌법에 비추어서 반성하고 자신의 삶들을 성찰해도 모자랄 사람들이 그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와 정신에 비수를 꽂아 넣은 거죠.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권위를 전제해서 변론을 해왔지만 8대1이 뭡니까? 8대1이. 전 사실 6명은 확신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 앞에서 자기들은 당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역사를 지켜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다른 두 분. 김희수 재판관을 제외한 강일원,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역사 앞에 오욕을 쓴다는 걸 알면서
알면서 인용 의견에 동참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두 분이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그런데 사실 이거 선거 있기 전에 뭐 언론에서는 뭐 누구는 어떤 경향, 누구는 어떤 경향하고 막 나눠서 네. 평가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 반드시 관철될 것이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뭐 추측하기로는 이정미 재판관은 뭐 대법원 모시고 그다음에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 여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것만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강일원 재판관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금 전에 뭐 며칠 전에 베니스 위원회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객관적 시간으로 한번 살펴볼 시간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정민 재판관은 기록을 본 주심입니다. 기록을 보았다면 그리고 그간 법조 인생이 허투루 사시지 않았다면은 응당 저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음모에 동참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으실 거라는 제 판단입니다. 예, 여러분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좀 혹시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대리인단 명의의 의견이 지금 이제 보도자료 배포가 되었는데요. 뭐 이 자리 저희 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정의 궁극적인 힘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지만 저희 대리인단은 다시 헌법 정신이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 또 다급해졌습니다. 사실 지금 긴급하게 뜨는 걸 보니까 김진태 검찰총장이 긴급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 지시했다고 하네요. 그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제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네.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법제도로 정당 해산을 예정하고 이렇게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게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 규칙이 하나 있어요. 국고. 그러니까 정당 해산이 되고 나면은 그 정당의 재산이 국고로 기속이 된다인데 어떻게 국고로 기속되냐와 관련해서 또 규칙 하나만 달랑 있어요. 정당 사무관리 규칙. 규칙이라는 게 법체계상에서 법이 있고 그다음에 령이 있고 그 다음 하위 규정인데 물론 이제 계속 위임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 정당 사무관리 규칙을 보면은 딱 한 조문이 있어요. 해산된 경우에 자녀 재산의 처분 이렇게 해서 2달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그렇죠. 뭐 등등 그다음 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납부 기한을 정해가지고 했는데도 안 하면 독촉장 발부하고 아니면 뭐 세무서장한테 넘긴다. 뭐 그 정도 절차가 다예요. 전부예요. 네. 그 한번 좀 가닥을 네. 잡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크게 보면 정당의 물적 토대에 대한 이제 이후 절차가 있을 테고 그렇죠. 네. 정당에 속해 있는 이제 사람에 대한 문제가 네. 있겠죠. 이제 물적 토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용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그런 정도로 해서 국고기속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규칙 갖고 지금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분의 어떤 주체가 되겠죠. 뭘 하고 이제 환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중앙당과 각 지구당 요즘은 지구당이 없죠. 예.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제 뭐 그 광역 시도당에 있는 시도당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물적 그 시설들은 아마 당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국고로 그 환수하는 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할 거고요. 이제 인적인 사람에 대한 문제들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 그러니까 이에서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서 또 해산 정당 해산에 관한 차후적인 절차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저항이 있을 테고 또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 정당 해산 절차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나가서 의견 표명을 한다든지 집회를 시위를 한다든지 개최한다든지 또 그리고 유사정당 뭐를 다시 창당하려고 한다든지 다른 이런 정당을?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 아마 이제 바로 선관위가 이제 매뉴얼까지 마련해가지고 헌재가 주문해서 매뉴얼 마련하는 작업도 했다고 얘기가 들리는 걸 보면 아마 이제 관련 기관들은 지금 아마 국정원도 그렇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아마 그 이전에 해산 결정에 대비해서 혹은 해산 결정을 정보를 입수하고
아마 지금 관련 도상연설까지 저는 마쳤을 걸로 봐요. 근데 뭐 그 절차 자체를 마련을 못해서 우왕좌왕 할까봐 걱정인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가이드가 그렇죠.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그 자체가 일단 논쟁거리로 이제 문제가 되는 오해지는 거 이제 거죠. 바로 예. 그 지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국고 환수 과정에서 정당 통합진보당의 당원들과 충돌했을 때 이제 이 사람들 다 이제 형사처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공무집행 방해가 공무집행 되겠죠. 방해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예. 또 그리고 지금 집시법에는 저기 해산된 정당에 관련돼 가지고 그것들 항의하는 집회도 그쵸. 불법적인 예. 집회로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오조에 5조. 또 5조에 예. 있어요. 또 예. 유사정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유사성의 그것도- 판단도 굉장히 네, 그것도 예. 이제 형사처벌에 논란의 대상이 여지가 되는 있죠. 정당법에 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사실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체포되고 아마 이제 또 형사 사법 절차 회부될 것 같고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당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수사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서버 합수돼서 지금 뭐 틀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걸 소스로 해서 이제 어떤 그러면 식으로든 사실 국가보안 진짜 음. 이제 위원정당에 가입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찬양 고무, 국가보안법 7조에 여러 가지 이적 동조 이런 거에 대한 적용이 가능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검찰이 법을 적용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사실 이적 동조라고 하는 것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들, 외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명하는 것들을 이적 동조라고 대법원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적 폐업물이라고 하는 것들도 반국가단체 입장에서 갖고 대한민국 정부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공격하는 것들을 지금 이적 표현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정당으로 지금 판명난 이상 통합진보당에서 그간의 모든 활동들이 사실 국가보안법 7조에 기본적으로 다 저촉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당에 가입돼 있었던 사람들, 탈당한 사람들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은 검찰이 만약에 이 국면에서 전면적인 공안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라고 하면 다 이권 대상인 겁니다. 수사기관의 대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위헌 정당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용인하지 않는 정당 활동을 했다는 그 낙인 하나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상상조차 해본 적 없지만 지금이라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현실적인 불이익들이 없을 것 같아요. 또는 다른 어떤 범죄 사실이 연루되었을 때마다 튀어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위헌 정당에 관여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들이. 실제로 독일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해산됐던 독일 공산당과 연관이 있었다는 주홍 글씨 때문에 특별한 범법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직장을 많이 잃었었고. 혹시 우리 대리인 했었다고 직장을 법무법인 동안에서 잘리는 일은 없으시겠죠? 근데 지금 제가 대표 변호사인데 아, 그러세요? 제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아까 집시법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이제 해산 절차에서의 공무집행 방해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소속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이나 관련된 수사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일반 시민들은 분명히 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이유로 집회나 그렇죠. 시위에 많이 참가하실 텐데 네. 집시법 5조에 보면은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지지하는 내용의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돼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통합진보당이 갖고 있는 강령상의 어떤 목적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집회와 관련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볼 수 예,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또는 남북 평화라든지 평화협정 얘기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하면 안 얘기를 되죠. 하는 집회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중이란 말도 쓰면 안 되고요. 아, 그것도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 세상. 국민주권주의에 반대되는 거예요. 민중주권, 예. 그다음에 뭐 기간 산업 국유화 뭐 이런 헌법에 나와 있는 것들도 이제는 민영화 반대도 안 되는 네, 거네요.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럼- 정말 대단한 고무줄을 하나 쥐어준 거죠. 그 저는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오전 재판 때문에 헌재 못 갔는데 이동하는 중에 차 안에서 TV를 통해 갖고 박한철 소장이 이렇게 소수견에 읽는 것을 예, 보면서 예. 와 과연 이 소수견에 몇 명이나 동참했을까 하는데 그 소수견회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김희수 재판관 예. 얘기거든요. 혼자였죠.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박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독일에서 공산당 선언 판결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홍 글씨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 후유증이라는 게 독일에서도 굉장히 심했다. 저는 그러니까 분명히 평의 과정에서 그러한 정말 크나큰 혼란이 올 거라는 것이 평의 과정에서 분명히 김희수 재판관의 입을 통해서 밝혀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본인들도 법률가니까 밑에 연구관들 보고 찾아보라고 했을 거고 독일 사회가 정당 해산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는지 네.
근데도 그런 지적들을 듣고도 그런 경고를 듣고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게 저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면 그 혼란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부를 도려내는 그 고통과 같이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건가? 그렇겠죠. 아니면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말하기가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헌법적 가치 질서라고 하는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여러 정치 세력들이 그런 거죠.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히 헌법이라는 게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정치 세력들이 룰을 만들어 놓고 네. 옛날에는 총칼 들고 내전해서 권력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고 평화롭고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룰을 지켜가면서 싸워보자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한 그 전제하에서 설계된 게 헌법상의 가치 질서잖아요. 네. 정치 권력의 획득과 그러한 과정들의 사법 질서라는 것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법 질서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 중립성이 전제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률가들이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적인 논변으로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믿음은 거기서도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졌고요. 이제 와서 봤더니 그 사람들은 중립적인 객관적인 법률가가 아니라 총칼만 안 들었지 어느 한쪽에 정파에 소속돼가지고 사실상 2년 전에 내전을 치르는 전사였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그 이광철 변호사님이 저희 대리인들이 공유하는 그 대화방에다 그런 말을 올려주시면서 법관 앞에서 이제 나의 주장을 설득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게 그럴 자신이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결국 우리가 1년간을 뭔가 설득을 하기 위한 법적 공방을 한 게 아니라 쇼만 했다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드렸었거든요. 예, 법률가라서 더 참 이 순간이 더 감당이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쌍차 판결을 보고 권영국 변호사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 난 더 이상 변호사를 안 해야 될 것 같다. 예. 왜냐하면 고등법원에서 진짜 감정까지 그것도 국내 최고의 그 전문가는 서울대 쪽에다 감정 의뢰를 해서 감정 결과 나왔고 그보다 훨씬 완화된 판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도 아닌 대법원에서 그거를 깨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권영국 변호사님이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 이제 변호사 못할 것 같다라는 취지의 글을 썼는데 네. 저는 뭐 이번에 헌재 대리는 아니었지만 두 분이 느끼는 감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들여서 열심히 설득하고 합리적인 어떤 자료를 내거나 논증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만여 쪽의 증거를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두고 물리적 시간도 물리적 시간도 안 두고 바로 선고를 내렸다는 것. 즉 이미 결정된 어떤 마음은 결정은 다 해놓고 절차는 그냥 지켜봤다는 그런 의혹을 저버릴 수 없는 이 순간이라는 우리는 거죠. 꼭두각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제가 배추 판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딱 판사가 이렇게 딱 해갖고 해봐. 그래놓고 용순 다 참 이러면서 길 8번 갔는데 우리 저 박주민 변호사님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 길 8번 갔는데 그래서 합의까지 봐가지고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올렸는데 애초 구형을 유지해서 유죄 판결을 한다라는 게 똑같은 거죠. 해봐라 니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묻고 싶어요. 그 배추 판결의 판사는 그래도 기록이라도 봤겠죠. 설마 지사건인데 기록을 안 받겠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판사가 기록도 안 보고 판결을 합니까? 그거는 스스로 판사의 길을 포기한 거죠. 우리 막 기록도 안 봤다 이러면은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막 고소하는 거 아니야? 명예훼손 또 친고죄도 아니다. 일단 검찰이 먼저 들어와. 이런 면이 있나요? 이광철과 박주민, 이재정이 기록도 안 보고 판결했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두 분은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시네요. 했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을 거다. 그럴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 야, 약간의 표현의 뉘앙스가 다른데. 그러게요. 아니 근데 솔직히 아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독일은 한 5년 걸렸다면서요. 그러니까 5년 걸릴 걸 1년 만에 했다는 거잖아요. 유능하시다라고 우리 칭찬했어요. 5배 이상 유능한 거냐. 유능하시긴 한데. 완전 유능하셔. 그러니까, 읽으셨을 거니까 유능하신 거지. 아, 읽으셨을 것이니까 유능하신 거지. 읽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막 이렇게 막 넘기면 다 보여 그냥. 머릿속에 짝짝짝 들어가시는 거죠. 이제 명예훼손이 이제 좀 걸리는구나 이제. 나는 질러놓고 나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도와드릴게요. 네. 수임료는 무료별로. 싸게. 아니 근데 진짜 앞으로 헌재를 어떻게 믿겠어요? 저는 헌재 믿을 수가 없습니다. 헌재로 재판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믿음도 헌재에 대해서는 뭐 대법원도
그나마 저는 근데 오늘 그 판결을 결정을 듣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이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공무집행 방해, 체포대 국가고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여파가 제가 문득 법정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는 판사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판사님들이 그래도 법원 내에 그래도 헌법적 가치, 소수자 보호, 예. 기본권의 수호라고 하는 그런 사법권의 본질적 가치에서 고민하시는 판사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그 판사님들에게 과연 이 헌재 결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정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튀지 마라.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진보적인 가치에 관심을 두고 판결하게 되면 이제 진짜 모난돌이 되는 거고 네. 바로 축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 네. 8대1이 뭡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5대4 정도가 딱 좋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예 그냥 9대0으로 기각되면 좋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최고 재판관 중에 민주당 추천 몫이 아니라 네. 응? 여야 합의라든지 대법원장 추천한 그 재판관 중에 2분 정도는 그래도 네.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 흐름을 따라가는 판사들이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법원 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김희수 재판관 빼고 올빵하신 거거든요. 앞으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정말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건들을 당분간 헌재로 안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오늘 하루 뭐 나의 삶에 대해서 아무리 돌아봐도 사실 이제 뭐 내 입장에서만 늘 판단한 게 아닐까 하고 늘 반성하고 있지만 저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역사 앞에 그 8명의 이름은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이 될 겁니다. 1부 여기서 줄이고요. 여러분 2부에서 권영국 변호사님 모시면서 다시 뵐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변이 있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날 지금 저희는 조금 전에 결정 선고를 듣고 와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사실 이제 방송 오시기가 지금 오늘 일정 빼기가 쉽지 않으셨는데 잠깐 방송에 참여하시고 다시 재판정으로 달려가셨어요. 인사 못 드리고 가신다고 예 죄송하게 오후 사건이 생각하고 국가보안법 계십니다. 사건인데 거기 피고인 중에 다수가 또 통합진보당 당원이라고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걱정이 또 많은 채 달려가셨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마음 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걸음으로 나가셨습니다.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법정 현장에서 그 정적을 깨고 외침이 들렸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분이 오셨구나.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 방청석에 계셨구나 하고 제가 얼굴은 못 뵀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지당하고 나가셨는데요.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예, 권영국 변호사님. 예, 나와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참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선고가 나는 순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뭐 그 어떤 말도 저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뭐 재판관이 앞에 있었고 법정 예의를 다 지킨다. 사실 저는 뭐 그런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 외침 소리가 되게 막 울컥했거든요. 어떤 말씀하셨죠? 저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요. 예, 뭐 저도 조용한 가운데서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썩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오늘 헌법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살해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위인가 법정 경위가 와서 끌고 나갈 때 네. 그 생각이 들었죠.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그 판결은
역사적 심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그 판결은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끌려 나갔습니다. 다시 들어도 이 감정이 더 증폭됩니다. 뭐 다 비슷한 심정일 것 같은데요. 선고 결과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뭐 끌려 나오고 난 뒤에 뭐 경찰에 넘겨라 마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나요? 예, 그렇게 얘기를 밖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전혀 기존에 들리지 않아서 더 이상 이 헌법재판소에 내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 그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 헌재의 그 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데 이 우리나라 그렇게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헌법이 그 민주주의가 오늘로써 사망 선고를 한 날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려오게 됐죠. 사실은 87년판소는 아예 쳐다보기가 이제 싫었습니다. 87년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구가 바로 헌재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탄생 배경이 됐던 그 헌법을 부정하는 오늘 판결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민변에서는 그러니까 대리인단은 뭐 대리인단 나름대로 뭔가 뭐 입장도 발표하고 그랬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민변에서는 뭐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이나 활동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민변에서도 제가 그건 좀 감심을 많이 갖지 못해서 그랬는데 민변에서도 그 정당 해산 심판이 민주주의를 매우 위태롭게 한다는 그러한 성명이 나온 걸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권 변호사님 당연히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 견해를 차이에 떠나서 사실은 그 견해 사상이나 자기의 생각을 법률의 잣대로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은 그게 바로 민주주의 가장 큰 최대의 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변 변호사들은 그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 위태로움을 그런 결정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은 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장 변호사님께서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대한문 앞에서 남대문의 아이만 그 최성령이 결국 화단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침탈할 때 그 현장에서 조력하시다가 그 건으로 결국 형사재판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일련의 어떤 공안 탄압의 일련의 동일한 경향이라고 보여지고 이 건으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될 것 같아요. 비단 변호사님 한때뿐만 아니라 민변이라든지 뭐 물론 다른 뭐 진보적 단체,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집회 시위마저도 이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당의 자유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기의 견해를 모아서 그것을 이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모두 표현으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견해를 지금 현재 집권 세력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민주적 기본 질서를 뭐 위태롭게 하는 걸로 만들어버리고 그걸로 해서 그 정당이라는 걸 훼손시켜버리면 그럼 더 이상 집권 세력에 반대되는 그런 비판들을 모두 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해석될 여지가 대단히 많아진 거죠. 그게 이제 일례를 보면 오늘 이제 통합진보당이 해산 결정이 났는데 만약에 오늘 그 7시 촛불 집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정당 해산을 이제 철회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게 되면 이미 그 자체가 이미 해산 결정이 난 정당을 옹호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이제는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차단하는 것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위태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들도 얘기했지만 이제 통합진보당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을 지지하는 그런 내용의 집회나 시위는 그 집시법 5조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반대하는 집회 시위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이 갖고 있었던 강령상의 목적, 예를 들어서 뭐 국가보안법 진보적 민주주의, 그죠? 예. 오늘 그 진보적 민주주의를 그 재판관이 해석을 굉장히 장하게 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담겨 있는 뜻을 그러한 식으로 해석을 하면 다른 데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썼을 때 똑같은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도 또는 그 단체도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매우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진보, 민주주의. 예.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진보적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그 자체 이제 용어도 검거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공안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이제 매우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지금 뭐 김진태 검찰총장은 긴급 공안 대책 협의회 개최를 지시하고 또 이제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또 다른 묘략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권 변호사님의 기소 자체도 공안 정국 하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 앞으로 뭐 다른 시민사회단체도 그렇지만 우리 민변에 대한 탄압 어떨 것 같으세요? 몸소 지금 체험하고 계신데요. 민변에 대한 탄압은 시작됐죠. 예. 지난번에 이제 7명에 대한 뭐 그중에 5명에 대해 기소를 했고 7명에 대해서 이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적어도 법을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입을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전면적으로 민주주의의 어떤 그 침탈 과정이나 또는 이제 그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침탈되고 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선두에 서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징계를 요구했다는 자체는 그 변호사들의 어떤 최소한의 영역조차도 자칫하면 소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타켓 이미 타켓은 돼 있지만 좀 더 강화된 형태로 민변이 그 하나의 타켓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이제 통합진보당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강령상 목적과 유사한 어떤 목적을 추구했었던 그런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진보와 민주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용어를 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찬양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그 이름이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그 뜻, 그 생각이 뭔지를 파헤쳐 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속내를 파보기 위해서 다른 단체들에 대한 수사권 발동도 가능하는 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의미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캐기 위해서 도저히 다 그 단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 그 명칭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으라고 하는 순간 다 수사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리고 선배님 어쨌든 따로 뵙고 저희도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떤 승리의 순간 이 순간을 다시 돌아보게 될지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변의 또 거리의 변호사이시자 정말 정의에 투사하십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에 함께 계셨던 권영구 변호사님 연결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계속 마음이 자꾸 가라앉습니다. 뭐 애써 희망을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막막한 상황인 거 냉정하게 맞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아마 이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많은 이슈들이 몰릴 거예요. 당연하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니까요. 그리고 아마 오늘 저녁부터 아까 권영구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촛불 집회에서 정당 해산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공안 대책 회의를 했다는 거는 그런 분들을 엄벌에 처하겠다는 아마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생산이 될 거고 뭐 당연합니다. 그렇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정윤혜님이라든지 박지만님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분들은 이제 수사 결과가 다음 주 정도에 발표가 되겠죠. 완전히 이건 찌라시였고 유출된 한두 사람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이제 아마 그렇게 될 테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묻혀 지나가겠죠. 선관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년 4월 29일 날 지금 세 곳에 대해서 재보궐선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분들이 어떤
그 결정을 내려주시는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가 거기서 아마 직접적으로 드러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선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아마 계속 아마 정부 쪽에선 다 잡아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 어떤 흐름이 이제 강력하게 형성이 되겠죠. 네. 사실 뭐 그냥 무작정 희망으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고 막막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무기력해지면 안 되는 순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그 몇 자리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보궐선거 몇 자리가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의미가 거예요. 있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엊그저께인가요? 걱정된다고 글을 썼는데 댓글을 써주신 분 한 분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유신도 버텼는데 그리고 오공화국도 버텼는데 뭐 또 못 버티겠냐 이런 말씀도 써주셨는데 버틸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희망은 이 버티는 기간을 좀 짧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막 저희가 뭐 10년, 20년 이렇게 버티는 건 너무 괴로울 것 같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을 방어든 공격이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언론을 이제 개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이쪽의 반응, 저쪽의 반응을 뭐 소위 말하는 균형된 시각으로 그러니까 전하는 안 그러면 수준에 징계할 수도 있잖아요. 방심이가. 그 전하는 수준밖에 못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순간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간에 뭐 우리가 원칙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종편 출연을 민변이 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상. 안 하고 있죠. 예, 네, 종편 사실상 안 하고 있죠. 출범 이후에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정말 TV조선이라도 편집 방송 아니면 뛰어가서 어떤 얘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곡해서 전해 듣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듣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유독 듭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 TV조선 섭외와도 가고요. MBN 뭐 채널A는 물론이고 기꺼이 출연하겠습니다. 돈 안 주셔도 되고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왜 내가 지금 검색하고 있는 글들에는 이제 제대로 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정당 해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고 그 제도가 어떤 제도이고 우리 헌법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언론이 지금 없습니다.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변이 있나를 방송을 좀 더 재밌고 알차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일이겠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팁 풀려도 되나요? 사실 저희가 생방송이라는 가장 최고의 가치에 맞춰서 달려오느라고 다소 이제 저희가 또 전문 방송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법조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세련되게는 못했는데요. 다음 개편쯤에는요. 예, 다음 개편쯤에는 녹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다듬어진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획도 하고 손님들도 많이 모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무거운 하루지만요. 예,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 충분히 하십시오. 계속 함께 고민하며 방송하겠습니다. 예, 어려울 때일수록 힘내야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계속 뵙니다. 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